영화는 영화다. 의형제, 고지전, 장훈 감독의 2017년작 택시운전사입니다. 2007년에 개봉한 화려한 휴가 이후 10년 만에 개봉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의 실화를 주제로 재구성한 상업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5.18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세계에 알린 독일인 기자 위르겐 힌스페터와 그와 함께한 택시운전사 김사복의 이야기를 담았어요. 저녁에 퇴근한 서울의 택시운전사 만섭은 주차를 한 뒤 차를 방수포로 덮고 공놀이 하던 아이들에게 다른 곳에서 놀라고 말합니다. 집에 온 만섭은 11살짜리 딸 은정의 이마가 다친 것을 보게 됩니다. 딸은 그냥 넘어졌다고 말하는데요. 집주인네 아들 상구가 그랬다는 확신이 든 만섭은 혼을 내주겠다며 집주인을 만나러 갑니다. 은정 아버지, 마침 잘 오셨어요.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아니, 남의 집 귀한 장손을 얼굴을 이래 놓으면 대체 어쩌자는 거야? 아니, 그게 우리 은정이도. 아이고, 드세다. 나 은정이처럼 드센 여자애는 처음 봤다니까. 그게 더 엄마 없다고. 은정 아버지가 너무 오냐오냐 하니까. 상구 어머니, 말씀이 좀. 내가 말 나온 김에 그냥 할게요. 은정이네 사정 뻔히 아니까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사글세 밀린 게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이렇게 만섭은 상구 엄마로부터 온갖 핀잔만 듣고 쫓겨납니다. 하지만 만섭 부녀가 이날 저녁에 먹던 국이 상구 엄마가 가져다 준 것이란 걸 보면 말은 밉게 해도 정이 깊은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이를 들은 만섭은 맛있다며 먹던 국을 짜다면서 바로 뱉어버립니다. 한편 일본 도쿄의 도심에서 독일 제1공영방송 소속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는 프레스센터가 있는 호텔 식당에서 동료 기자들과 얘기를 하다가 일본에서의 생활은 너무나 평온하다. 기자가 너무 편한 데 있으면 안 된다고 혼잣말을 합니다. 그러다 어느 BBC 소속의 영국 기자로부터 한국에서 무슨 심각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말을 듣고 무언가를 직감한 듯 다음 날에 한국으로 향합니다. 피터는 대한민국 입국 심사 때 자신을 선교사라고 말하며 신분을 속입니다. 기자라고 알리면 활동에 감시가 붙을 것이란 걸 직감한 거죠. 입국심사관은 속아 넘어가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고 잘 아는 한국인 신문 기자를 다방에서 만납니다. 이 기자는 보도 지침 때문에 한 면이 통으로 날아가 버린 광주 신문을 건네주며 광주로 향하는 모든 길이 막혔고 연락도 두절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피터는 마침내 광주로 향하기로 결심합니다. 다음 날 만섭은 흰 쌀밥만 있는 도시락과 배추김치로 점심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때 동료 기사이자 친구 겸 집주인인 동수가 뭐하냐면서 등장합니다. 점심을 너무나 부실하게 먹는 만섭이 딱해 보였는지 동수는 만섭을 기사식당으로 데려가 돼지불백을 사줍니다. 만섭이 자기가 밥을 사는 대신 돈 좀 빌려달라고 하자 동수는 집주인한테 돈 빌려서 사글세 내는 놈은 처음 본다는 등의 이런저런 말을 나눕니다. 이때 식당으로 들어온 다른 택시기사가 무려 10만 원을 택시비로 내고 광주에 가겠다는 외국인 호구를 태운다고 다른 기사들한테 자랑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됩니다. 동수가 만섭한테 너도 외국물 먹었으니까 저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며 말하려는데 만섭이 순간이동처럼 자리에서 사라졌어요. 만섭은 그 손님을 가로채려고 먹던 밥도 내버려 두고 재빠르게 기사식당을 빠져나간 것이었죠. 국도극장 앞에서 피터와 이 기자를 만나게 된 만섭은 자본주의 미소로 그들을 맞이합니다. 이 기자는 택시 회사에 전화를 했는데 개인 택시가 왔다는 것에 대해 의심하는데요. 만섭은 회사 차가 전부 돌아다녀 개인 택시가 차출됐다는 변명을 합니다. 이 기자는 만섭한테 얘기를 듣고 왔냐고 묻고 만섭은 식당에서 엿들었던 광주에 갔다가 통금 전에 서울로 다시 오면 10만 원을 준다는 내용 그대로 답합니다. 영어를 할 줄 아느냐는 이 기자의 말에 만섭은 사우디에서 5년간 근로자로 일한 경력이 있어서 잘한다고 답합니다. 만섭은 피터를 택시에 태우고 광주로 출발하고요. 이후 이 기자는 마침 다가오는 다른 택시를 잡아 타려고 하는데 해당 택시기사는 예약된 차라며 다른 택시를 타라고 합니다. 이 기자가 행선지를 물어보자 그 기사는 광주로 간다고 답합니다. 바로 이 택시가 원래 피터가 예약한 그 택시였죠. 광주로 내려가는 길, 만섭은 피터한테 짧은 영어로 말을 붙이는데요.
피터는 빨리 가자고 재촉합니다. 만섭은 빠르게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 천천히 말하라고 구박합니다. 피터는 만섭의 요구대로 광주 you go fast fast 라고 말해줍니다. 광주 don't worry I best driver. 광주 되게 멀어. 저기 한숨 자. get sleep. 킁킁. 그런데 여태 광주로 향하는 도로 위에 차량이 만섭의 택시 외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실제로 위르겐 힌치페터는 그 넓은 고속도로에 광주로 가는 방향의 차가 오직 자기가 탄 택시 하나뿐인 걸 보았을 때 이미 불길함을 감지했다고 한 바 있어요. 광주를 향해 가던 도중 만섭은 광주 표지판을 보고 화색이 되고 피터한테 표지판을 가리키며 좋아하는데요. 광주로 들어가는 통로에는 바리케이드가 줄지어 세워져 있었어요. 만섭은 바리케이드에 쓰여진 출입금지라는 글을 읽고 갸우뚱하는데요. 바리케이드가 도로 전체를 막고 있지는 않았고 피터가 가자고 했기에 만섭은 바리케이드를 피해 S자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곳엔 군인들이 전차와 트럭들로 길을 통제하고 있었고 만섭과 피터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피터는 만섭한테 내가 기자란 사실을 말하지 말라며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영어가 짧은 만섭은 이를 알아듣지 못했어요. 이 와중에 만섭의 택시로 병장 계급의 군인 한 명이 다가오고 만섭은 훈련 중이라고 생각해 자기는 7사단 출신인데 몇 사단에서 나왔냐며 넉살 좋게 인사를 하는데요. 병장은 정중히 실제 작전 상황이니 돌아가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뒤이어 다가온 중사는 삼촌뻘인 만섭에게 이 새끼가 지금 죽고 싶냐며 윽박을 지르자 만섭은 이에 잔뜩 쫄아버려 한마디도 대꾸를 하지 못합니다. 이에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만섭은 곧바로 차를 돌리고 피터는 어디 가냐고 묻지만 만섭은 갓길에 차를 세우고 광주에 들어갈 수 없다. 서울로 가자. 솔저 세이 광주 노라고 설명합니다. 피터는 당황하는데요. 이에 노 광주 노 머니 라고 대응합니다. 광주에 가지 못하면 택시비를 안 준다는 뜻이었죠. 이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만섭이 왜 사진을 찍냐고 묻자 피터는 None of your business 라고 대꾸하는데요. 만섭이 비즈니스만 알아들으면서 피터가 사업가인 것으로 오해해 이를 핑계로 광주로 갈 다른 길을 모색하게 됩니다. 만섭은 어느 길에서 도로 근처 밭을 갈고 있던 어느 노인에게 광주로 가는 샛길이 있냐고 물어보고 노인은 처음에는 마을 이장이 당분간 광주에 들어가선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다면서 만섭의 질문에 대한 답을 피하는데요. 차마 못 본 채 할 수 없었는지 언덕을 가로지르는 샛길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곧바로 샛길로 들어가는데요. 이곳 또한 군인들이 길을 막고 통제를 하고 있었어요. 피터를 사업가로 오해한 만섭은 중요한 서류를 광주에 두고 왔는데 그 서류가 없으면 우리나라 물건을 수출할 수 없다고 하니 서류만 가지고 나오겠다는 즉흥적인 거짓말을 지어내고요. 직감으로 상황을 감지한 피터 또한 이에 합세해 함께 말을 맞춥니다. 실제로 위르겐 힌치페터는 외국 회사의 주재원으로 위장하고 광주에 남아있는 회사 부장을 빼오겠다면서 보초병들을 속여 광주로 진입했다고 합니다. 이런 두 사람을 미심쩍게 바라보던 군인은 광주를 폭도들이 점거해서 위험하니 서류를 챙기는 대로 곧바로 빠져나와야 한다며 신신당부를 한 뒤 통과시켜줍니다. 광주 진입에 성공한 만섭은 광주는 위험하니까 선불을 주지 않으면 도로 서울로 가버리겠다고 요구합니다. 피터는 할 수 없이 선금 5만 원을 주고요. 나중에 서울로 복귀하면 나머지를 주겠다고 응수합니다. 만섭은 5만 원이라도 챙긴 게 어디냐면서 돈을 챙기고 버릇없어 보이는 피터의 행동에 투덜대면서도 광주 시내를 향해 차를 몰아 들어갑니다. 두 사람은 드디어 광주 시내에 도착하긴 했는데요. 거리에는 인적이 없고 백주 대낮임에도 가게들이 죄다 셔터를 닫고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각종 플래카드와 가게 셔터에 붉은색 페인트로 갈겨쓴 문구들과 곳곳에 여기저기 부서진 물건들이 보였고요. 시내 바닥에 무수한 전단들과 돌 조각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대학생들을 태운 낡은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만섭의 택시를 가로막고 멈춰섭니다. 피터도 만섭에게 택시를 세우라고 말하고요. 카메라를 챙겨서 택시에서 내립니다.
짐칸에 타고 있던 대학생들은 피터의 영어를 못 알아들어 쩔쩔매고요. 만섭은 대학생이나 돼가지고 어떻게 나보다 영어가 더 짧냐며 혀를 끌끌 찹니다. 학생들은 나름 영어 좀 한다는 구제식에게 통역을 부탁하고요. 제식은 팝송이나 따라 부르는 정도라고 주저하는데 친구들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통역관 역할을 자처합니다. 피터는 제식의 질문에 독일에서 온 기자라고 답하고 대학생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만섭은 이제서야 피터가 기자임을 깨닫습니다. 일행의 행선지를 물은 피터는 부상자가 있어 병원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답변을 듣고요. 머리를 다쳤지만 의식이 있는 사람과 인터뷰하고 싶다며 트럭 짐칸에 탑승합니다. 민중가요인 훌라송을 부르며 앞서가던 피터와 대학생들은 만섭한테 뒤따라오라고 하는데요. 만섭은 하루에 10만 원이나 준다고 한 게 광주의 위험한 상황 때문이었다는 걸 알아차리고 좌회전하라는 수신호를 무시한 채 유턴을 해서 서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아주머니가 택시를 잡습니다. 만섭은 이 차는 서울 택시니까 광주 택시를 타라며 지나치지만 곧바로 룸미러를 통해 그 아주머니가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약해져서 그 아주머니를 태워줍니다. 아주머니는 막내 아들이 군인들한테 폭행당해 머리가 깨졌다는 말을 듣고 혼비백산한 상태였죠. 만섭은 설마 그럴 리가 있겠냐며 아주머니를 안심시킨 다음 곧바로 광주 적십자병원으로 향합니다. 여기는 구 광주 적십자병원이고요. 이 병원을 훗날 서남대학교가 인수해서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사용했었는데요. 서남대학교도 몇 년 전에 폐교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폐쇄된 채 방치되어 있어요. 이 구 적십자병원은 수많은 5.18 부상자들이 치료를 받았던 5.18 민주화 운동 사적지 중 한 곳입니다. 병원에 가보니 입구에는 택시들이 서 있고요. 택시기사들은 기자가 뭐가 바쁘냐? 신문에 기사 한 줄 안 쓰는 기자가 가장 한가한 사람 아니냐? 기자가 제대로 된 기사를 안 쓰니 기사도 운전을 안 하겠다며 기자의 승차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사정을 모르는 만섭은 광주 택시기사들이 배가 불렀다며 혀를 찹니다. 물론 그 기자가 만섭의 차를 타려고 하자 만섭은 서울 택시라며 본의 아니게 승차 거부를 하게 됩니다. 이때 반파된 택시 한 대가 병원으로 급히 들어와 부상자들을 내려줍니다. 택시기사들은 부상자들을 부축해 병원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부상자 중에는 교복을 입은 어린 고등학생도 있었어요. 이제서야 만섭도 상황의 심각성을 눈치채고요. 병원에 뛰어들어가 아주머니와 함께 아들을 같이 찾아줍니다. 그런데 그 막내 아들은 아까 트럭 시위대에 있던 피터가 인터뷰를 따려고 한 머리를 다친 덩치 큰 청년 홍용표였어요. 어머니는 머리가 깨졌다고 들었지만 다행히 이마가 조금 찢어진 정도였죠. 그때 어디선가 제식의 목소리가 들려 돌아본 만섭은 화들짝 놀랍니다. 피터와 제식이 당장 만섭의 멱살을 잡을 기세로 쫓아왔기 때문이죠. 피터는 필름 가방이 어딨냐고 캐물으며 만섭을 도둑으로 몰아가고 만섭은 자기가 안 훔쳤다고 주장하면서 당당하게 택시 뒷문을 여는데요. 거기엔 피터의 필름 가방이 떡하니 있었죠. 이에 빈정이 상한 피터는 남은 5만 원을 건네며 그만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 상황을 본 광주 택시기사들까지 만섭에게 윽박을 지르고 몸싸움까지 벌어지는데요. 만섭도 욱해서 피터한테 먼저 받았던 5만 원을 돌려주고 돈 안 받았으니까 얘기 끝났다며 혼자 돌아가려고 합니다. 만섭이 시동을 거는데요. 차에 시동이 잘 걸리지 않아요. 몇 번이나 시도한 끝에 가까스로 시동이 걸리고 돈이 필요한 만섭은 하는 수 없이 피터를 다시 태웁니다. 만섭은 피터와 통금 전에 돌아가기로 약속했고 혼자 집에 있는 11살 딸 때문에라도 돌아가야 했기에 오후 7시에 서울로 출발한다고 피터한테 약속을 재확인하며 시민들이 모여있는 광주역 앞에 도착합니다. 검문소 군인이 말한 폭도라는 말과는 거리가 먼 질서정연하고 평화로운 광주 시민들의 모습에 만섭은 놀라고요. 광주 시민들은 외신 기자인 피터를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실제로 당시의 국내 기자들은 폭도가 광주를 점령하고 있다는 거짓 보도만 했기 때문에 압력을 받지 않고 진실만을 얘기할 수 있는 외신 기자가 더욱 환영을 받았던 거죠. 덕분에 외신 기자들은 시민군이 점령해 상황실로 사용하던 도청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어요.
이때 노인 한 분과 젊은 여성 한 명이 피터 일행에게 주먹밥까지 쥐어줍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디 쭉 가드시오잉. 이내 행렬이 금남로로 이동하고 만섭, 피터, 제식도 금남로에 왔어요. 금남로에서 피터 일행은 민주화 운동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근처 건물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이 와중에도 만섭은 차가 망가질 것을 염려해 자기 택시를 방수포로 덮어둡니다. 옥상으로 올라온 피터, 만섭, 제식은 조금 전 광주 택시기사들한테 면박을 들었던 그 기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현지 신문사의 기자 최 씨라고 소개하며 피터한테 어떻게 왔는지 묻습니다. 최 기자는 피터가 택시를 타고 왔다는 걸 알고는 국내 언론사도 통제하는 마당에 외국인 기자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당신은 물론이고 당신을 도와준 사람까지도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말을 했고, 이 말을 들은 피터와 제식은 만섭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영어를 모르는 만섭은 음식은 역시 전라도가 맛있다며 식사 중이었고, 두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자 주먹밥을 더 먹고 싶다는 것으로 알아들으며 주먹밥을 권합니다. 피터와 최 기자는 훌라송을 부르며 행진하는 광주 시민의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폭발음이 들리고 무연 연기가 나기 시작하더니 공수부대 군인들이 시민들을 향해 최루탄을 살포하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진압봉을 휘두르며 무자비한 폭행을 가합니다. 주먹밥을 먹으며 밑을 내려다보던 만섭은 생각지도 못한 참혹한 광경에 얼어붙고, 제식은 내려가서 도우려 하지만 만섭은 학생이 내려간다고 뭐가 달라지느냐며 여기 있으라고 충고합니다. 하지만 피터와 최 기자도 현장을 자세히 찍기 위해 밑으로 내려가 버리고 만섭은 할 수 없이 따라 나섭니다. 감독이 GV대 한 말에 따르면 이 장면은 옥상에 있던 만섭은 멀리 방관자 입장으로 이를 보다가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 이 민주화 운동에 관여한 사람들 입장으로 스며드는 순간이라고 해요. 군중들 사이에서 정신없이 도망가던 한 남자는 멍하니 서 있는 어떤 남자가 걱정되어 그를 이끌고 같이 도망가자고 하는데요. 그 서 있던 남자는 돌연 빨갱이 새끼라며 남자를 붙잡더니 폭력을 가했고 뒤에 있던 사람들한테 끌고 가라고 소리칩니다. 그는 사복을 입고 일반 시민으로 위장한 보안사 사복조장이었어요. 이어서 사복조장의 눈에 카메라를 들고 뭔가를 열심히 찍는 외국인 피터가 눈에 들어오고, 그는 피터가 외신 기자임을 직감하고는 피터를 잡으라고 소리칩니다. 잔뜩 겁에 질린 만섭은 피터한테 도망가라고 소리치다가 뜻하지 않게 카메라 렌즈 후드를 부수고 말았고, 피터는 잔뜩 화가 나서 역정을 냅니다. 만섭은 짧은 영어 실력으로 해명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급박했던지라 세 사람은 모두 도망가는 길을 선택했어요. 세 사람은 택시를 세워둔 골목길에 왔는데요. 하지만 시동이 잘 걸리지 않죠. 그 와중에 머리를 산발하고 피칠갑으로 만신창이가 된 여성이 보닛에 부딪히는데요. 그 여성은 아까 주먹밥을 줬던 여대생이었고 만섭은 경악합니다. 그 여학생은 곧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피하는데요. 그때 방독면을 착용한 공수부대원 한 명이 시동 거는 소리를 듣고 만섭의 택시를 향해 쫓아옵니다. 긴박한 순간에 천만다행으로 시동이 걸리고 피터 일행은 다급히 도망칩니다. 어느덧 날이 어두워졌고 서울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어요. 만섭은 제식을 집까지 태워줍니다. 제식은 군인들이 부상자를 호송하던 택시기사들까지 죽이려 든다고 말합니다. 아이 근데 그 나쁜 놈들은 왜 그러는 거야? 그 가만히 있는 사람들 두들겨 패고 쫓아오고. 나도 모르겠어라. 우들도 우들한테 왜 그러는지. 제식을 집 앞에 내려다주고 제식이 꼭 출전하고 싶어하는 대학가요제에 나오면 응원하겠다고 격려하며 서울로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하필 그때 택시가 완전히 멈춰버리고 시동이 전혀 걸리지 않게 됩니다. 만섭은 보닛을 열어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인적 없는 거리 맞은편에서 차량 전조등 불빛이 나타납니다. 군 차량인 줄 알고 만섭의 일행은 잔뜩 긴장하는데요. 다행히도 전조등의 정체는 어느 택시 한 대였어요. 두 사람이 내리는데 한 명은 병원에서 만섭을 어느 정도 변호해주던 개인 택시기사 황태술이었고, 다른 한 명은 만섭을 윽박지르던 또 다른 개인 택시기사 신씨였어요.
만섭의 차가 고장이 난 걸 알게 된 태술과 신기사는 이미 정비소도 문을 닫았기 때문에 임시 정비를 위해 고장난 만섭의 택시를 케이블로 연결해 견인해서 택시 차고지로 갑니다. 차고지에 모인 기사들은 만섭의 택시 상태를 확인하다가 점화 플러그에 전기를 배분해주는 배전기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만섭의 택시가 지금까지 60만 킬로미터라는 엄청난 거리를 달렸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었죠. 태술은 우리 택시의 부품으로 바꿔주면 30분 정도는 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만섭은 시계를 통해 현재 시각이 8시 10분 정도임을 확인하고요. 집에 11살밖에 안 된 딸아이가 혼자 있어서 통금 시간 전까지는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이는데요. 차를 손보던 기사는 수리하는데 한두 시간은 넘는 데다가 광주는 서울과 달리 통금이 9시까지여서 지금 움직이기엔 너무 늦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시외 전화까지 군인들에 의해 차단되어 있어서 안부 전화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에는 내일 가야 한다고 말하자 만섭은 침울해합니다. 피터는 만섭이 수리비가 필요해 그런 거라고 오해해서 돈을 내미는데요. 만섭은 이런 생지옥이란 걸 알고 있었는데 말도 안 하고 나를 이용했냐며 분노하고 이내 몸싸움을 벌입니다. 혼자 있을 딸이 걱정되는 와중에 속물 취급까지 받자 폭발한 거죠. 만섭은 트렁크에 부딪혀 코피가 나고 제식은 피터한테 어린 딸이 혼자 기다리고 있다며 만섭의 사정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할 수 없이 태술의 집에서 하룻밤 묵게 됩니다. 한편 군부에서는 외신 기자 피터를 찾아내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사복주장은 계엄 사령관에게 피터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고 그를 태우는 서울 택시를 찾을 것을 지시합니다. 이후 태술의 집인 동네 슈퍼로 장면이 바뀝니다. 저 밥 있지? 밥은 있는데 반찬이 거시기 한디. 태술의 아내가 반찬이 별로 없다고 하지만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낸 식사를 만섭 일행이 대접받습니다. 야심한 밤에 전남 매일신문사 인쇄실 최 기자를 비롯한 몇몇 기자들이 모여 진실을 보도하는 신문을 제작하고 있었어요. 일행 중 한 명은 광주의 참상을 그대로 전하는 기사들이 만들어져 나오는 걸 보고 이제야 신문다운 신문이 나왔다며 뿌듯해합니다. 하지만 최 기자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이 신문이 배포됐다가는 다시는 기자 일을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르니 지금이라도 모르자고 하지만 옆에 있던 후배는 선배만 기자냐면서 입을 막습니다. 그때 온갖 기구로 막아둔 문 밖에서 부수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 손잡이가 부서지고 간부인 부장을 비롯한 다른 직원들이 나타나 이 기사가 나가면 그날로 신문사 문 닫고 보안사에 끌려간다며 인쇄실 전원을 내린 뒤 기자들을 끌고 나가 결국 진실을 담은 신문 제작을 좌절시키고 맙니다. 태술은 창문을 이불로 덮으며 불빛을 막고 무슨 새로운 소식이 있을까 싶어 TV를 켭니다. 하지만 만섭 일행은 광주가 폭도들한테 점령되었다고 보도하는 뉴스 장면을 보게 됩니다. 태술은 신경질을 내며 바로 텔레비전을 꺼버립니다. 그런데 쉬던 와중에 갑자기 바깥에서 총소리와 폭발음이 들려옵니다. 소리를 들은 그들은 집 2층에 올라가고 태술은 불길이 치솟는 위치가 방송국 근처라며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리고 신기사가 택시를 몰고 와 시민들과 택시들이 방송국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일행은 1980년 5월 20일에 불타는 광주 MBC로 몰려갑니다. 태술은 불타는 방송국 건물을 망연하게 바라보고 피터가 만섭과 함께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일을 촬영하는 중 멀리서 군용 트럭들이 연기를 뚫으며 지나갑니다. 그때 지프차에 타고 있던 보안사 군인 한 명이 피터를 목격하고 무전을 보내고요. 차 한 대의 문이 열리면서 문제의 사복조장과 그 일행들이 내립니다. 이를 가장 먼저 눈치챈 제식은 곧바로 만섭과 피터에게 이를 알려 도망치고요. 보안사 일당도 그들을 쫓기 시작합니다. 세 사람은 어두운 골목 안으로 도망쳐 잘 따돌리나 싶었지만 제식이 계단을 올라가다 넘어져 버리면서 피터의 필름통 하나를 떨어뜨립니다. 제식은 두 사람한테 먼저 올라가라고 말하고 필름통을 줍지만 그러다 사복조장과 마주치고 맙니다. 사복조장은 제식을 진압봉으로 가격하고 무릎을 꿇려 제식의 머리에 권총을 대고 인질로 삼습니다. 사복조장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만섭과 피터가 거기 있는 거 알고 있으며 지금까지 찍은 카메라와 필름만 돌려주면 세 사람 모두 무사히 돌려보내주겠다고 말하고 제식이 죽을 것을 참아 볼 수 없었던 만섭은 피터한테 일단 사람부터 살리자며 돌려주자고 합니다. 그 사이 사복조장은 숫자 10을 세기 시작했고 9까지 센 순간 제식이 사복조장에게 자신이 영어를 할 줄 아니까 외국인한테 나 좀 살려달라고 말하겠다라고 하며 잠시 시간을 끕니다. 사복조장은 숫자 세던 걸 멈추고 그러라고 합니다. Can you hear me? I can hold these soldiers. So please, go now and show the world what's happening in here. 제식은 사복조장이 영어를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피터에게 영어로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에 피터와 만섭은 눈물을 머금고 도망치고요. 사복조장은 그들을 권총으로 맞추려 하지만 제식이 이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내 총소리가 들립니다. 피터와 만섭은 제식이 총에 맞은 줄 알고 놀라 굳어버리지만 난 괜찮으니 가라고 소리치는 제식의 목소리에 마지못해 다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내 다수의 보안사 군인들이 피터와 만섭을 쫓습니다. 계단 내리막에서 넘어진 만섭은 피터와 다른 방향으로 도주합니다. 어느 정도 도망가 한숨 돌리던 만섭은 공수부대원들이 시민들의 옷을 벗긴 채 무자비한 폭행을 하며 강제로 군용 트럭에 태우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내 만섭은 뒤에서 사복조장이 쫓아오는 것을 느끼고 도망치지만 막다른 길에 몰려 결국 붙잡히고 맙니다. 만섭은 사복조장으로부터 수차례 구타를 당하면서 저는 빨갱이가 아닙니다. 서울 사람입니다. 라며 주소를 처절하게 읊습니다. 하지만 사복조장은 돈 몇 푼의 나라를 팔아먹는 너 같은 새끼가 빨갱이라며 발길질을 하다가 진압봉으로 만섭의 목을 조릅니다. 영화 초반부에 만섭이 시위하는 대학생들을 일컬어 대학에 공부하러 갔지 데모하러 갔나? 사우디에 비하면 한국은 천국이라고 말했지만 중동 건설 붐 때 나가서 외화벌이를 해오며 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더니 돈 몇 푼 받고 나라를 팔아먹은 서울 택시기사 빨갱이라며 무자비하게 폭행당하는 상황에 맞닥뜨리며 만섭이 기존에 갖고 있던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져버리죠. 이때 피터가 나타나 카메라로 사복조장의 뒤통수를 내려쳐 기절시키며 만섭을 구해주고 둘은 천신만고 끝에 태술의 집으로 복귀합니다. 다음날 새벽 해도 뜨지 않은 시각에 만섭은 조용히 태술의 집을 나서고 피터는 깨어 있었지만 그런 만섭을 잡지 않습니다. 차고지에 들어선 만섭은 임시로 수리된 자신의 택시를 찾아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태술이 뛰어와서 서울 택시는 공수놈들이 보이는 대로 잡아들인다며 다른 택시에 붙어있던 전라남도 번호판을 주고 광주 지도를 주면서 빠져나갈 새끼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피터가 택시비를 가져가라고 했다며 돈을 챙겨줍니다. 만섭은 돌려주려고 하지만 태술은 택시가 손님을 태웠으면 택시비를 받는 게 당연하다며 한사코 쥐어줍니다. 아유 얼른 가요. 딸내미가 그냥 아빠를 목 빠지게 기다리겠네. 얼른 가시오. 응. 아유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아이 형씨가 뭐시가 미안해라. 나쁜 놈들 저기에 따로 있구먼. 태술은 여기 일은 여기 사람들이 알아서 할 테니 이제 걱정 말고 올라가라며 그를 배웅합니다. 텅 빈 시내를 달리던 만섭은 지프차를 타고 단체로 이동 중인 공수부대 무리들과 마주치지만 공수부대는 전남 번호판을 보고 그냥 지나쳤고 만섭은 덕분에 무사히 광주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만섭은 광주 밖에 평화로운 풍경들을 지나치며 순천시에 도착합니다. 현재 버스 기준으로 광주와 순천의 거리는 1시간 18분 거리예요.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모를 정도로 언론 통제가 철저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만섭은 순천의 정비소에 차량 수리를 맡기고요.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신발이 작아진 딸을 위해 재래시장에서 예쁜 운동화와 구두를 구입합니다. 후 만섭은 국수집에 들어가 국수를 먹는데요. 광주 바깥의 사람들은 왜곡된 뉴스 때문에 광주의 참상을 전혀 모르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가게 주인과 손님들이 대화를 하는데
한 손님은 뉴스를 근거로 서울에서 내려온 깡패와 빨갱이들 때문에 광주가 심상치 않다고 말합니다. 설마 그럴 리가 라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던 주인 아주머니도 뉴스에 나왔다는 말에 꺼림직해하면서도 생각을 바꾸게 되죠. 이를 들은 만섭도 근처에 있던 신문을 집어들어 보는데요. 자신이 봤던 것과는 전혀 다른 왜곡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만 보게 됩니다. 영화 초반부에서 배부른 대학생들의 철없는 데모라 생각했던 게 사실은 군부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민중들의 모습이었던 사실을 가장 끔찍한 현장의 한복판에서 직접 경험한 만섭은 이들의 대화에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만섭은 이 불편한 기분에 빨리 먹고 나가려고 국수를 폭풍 흡입하는데요. 주인 아주머니가 기사 양반이 많이 시장하셨나 보다며 서비스로 주먹밥을 줍니다. 이는 광주에서 얻어먹은 주먹밥과 똑같은 주먹밥이었어요. 만섭은 딸한테 줄 신발을 챙기고 수리가 끝난 택시에 올라타 무거운 감정을 애써 누르며 제3 한강교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내 광주의 참상을 떠올리고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이때 만섭이 부르는 부분의 가사는 어제 다시 만나서 다짐을 하고 우리들은 맹세를 했습니다. 이 밤이 새면 첫 차를 타고 행복 어린 거리로 떠나갈 거예요. 라는 가사가 투쟁을 하는 광주 시민들 그리고 그들과 인연을 맺은 만섭의 상황과 겹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만섭의 상황을 대변한 이 가사가 사실 정부의 검열로 수정된 가사라는 점이죠. 서울로 가는 갈림길 위에서 한참 울며 엄청난 갈등을 겪던 만섭은 결국 마음을 굳게 먹고 운전대를 다시 돌려 유턴을 합니다. 만섭은 아까 그 정비소로 다시 가 딸에게 전화를 겁니다. 아빠, 우리 소풍 안 가? 은정아, 미안해. 아빠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우리 소풍은 다음에 가자. 다음에 언제? 아빠가 손님을 두고 왔어. 아빠 택시에 꼭 태워줘야 되는 손님인데 그 손님만 태워주고 아빠 금방 갈 테니까 그때까지 아줌마 말씀 잘 듣고 상구랑 싸우지 말고. 만섭은 전화를 끊은 뒤 다시 광주로 향합니다. 만섭은 태술의 집을 찾아가는데요. 태술의 아내가 나오더니 태술과 피터가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이어 만섭은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는데요. 전날보다 훨씬 분위기가 심각한 병원은 피투성이가 된 채 실려온 부상자들, 죽어가는 중환자들, 주저앉아 오열하는 가족들로 난장판이었고 병원을 둘러보던 만섭은 어느 방 한켠에 절망한 얼굴로 주저앉아 있는 피터를 발견합니다. 그곳엔 정리되지 않은 관도 없이 태극기로만 덮인 시신, 태극기도 없어서 흰 천으로만 덮인 시신, 관 속에 눕힌 시신을 앞에 두고 울부짖는 유족들로 아수라장이었어요. 나중에 태술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 시체를 보관할 관이 부족해 학생들이 관을 가지러 갔다고 해요. 이 영화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관을 가지러 가던 버스에 탄 사람들이 잠복 중이던 공수부대의 집중사격과 총탄 난사를 당해 거의 몰살당한 주남마을 총격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옛 전남도청 앞에 있는 상무관이란 건물이고요. 1980년 5월 10일간의 항쟁 당시 계엄군의 집단 발포로 희생된 시신을 임시 안치했던 곳입니다. 만섭은 어느 흰천이 덮인 시체와 그 옆에서 오열하는 태수를 발견하고요. 만섭은 떨리는 손으로 천을 들춥니다. 그러자 보이는 건 싸늘한 시신이 된 제식이었어요. 군인들이 제식을 끌고 가다가 죽어버리자 길가에 버리고 가 논두렁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고 해요. 실제 힌츠페터도 자신이 만났던 광주 청년이 며칠 후 죽어 시체가 되어 있는 것을 목격한 경험담을 갖고 있어요. 만섭은 신발이 벗겨진 제식의 오른발을 보게 되고 그 근처에 떨어져 있는 신발을 신겨주고 일어섭니다. 만섭은 넋이 나간 피터에게 이걸 찍어서 널리 알리는 게 당신의 일 아니냐며 격려하고 그가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으로 이곳에 왔음을 상기시키며 카메라 필름을 손에 쥐어줍니다. 이에 피터가 울음을 삼키며 병원을 촬영하고 있는 중 광주 택시기사들이 뛰어들어와 금남로에서 공수부대가
애국가에 맞춰 시민들을 향해 사격을 가하고 있다고 외칩니다. 이를 들은 피터도 취재하러 가다가 만섭에게 당신은 이제 서울로 가라고 하는데요. 만섭은 We go together, I 택시 드라이버, you 택시 손님이라며 끝까지 같이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곳은 광주 동구 금남로 245번지에 있는 전일빌딩 245입니다.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에서 제일 높았던 10층짜리 고층 건물이었는데요. 전남일보의 사옥이었고 마지막까지 시민과 함께한 역사적인 건물입니다. 이곳에서 계엄군의 헬기 사격으로 인한 총탄 흔적 245개가 발견되면서 전일빌딩 245로 거듭났습니다. 건물 오른쪽을 보시면 건물 외벽에 헬기 사격으로 총탄을 맞은 지점에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둔 것이 보이고요. 5.18을 앞둔 5월 초의 시점이라 중고등학생 및 일반 관람객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곳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많아서 이 전일빌딩과 5.18 민주화 운동을 설명해 주시는 해설사분들의 가이드 시간도 10분에서 20분마다 굉장히 자주 있었어요. 이 전일빌딩 245의 10층에서는 건물 기둥과 바닥에 엄청나게 패여 있는 실제 탄흔을 가까이서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발견된 탄흔의 개수를 세워놓았고 총탄을 많이 받은 기둥의 맞은편에 거울을 세워놓아 당시 계엄군이 헬기를 공중에 정지시켜놓고 전일빌딩 안에 있는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난사한 흔적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탄흔을 감식하는 국과수에서는 바닥에 내리꽂힌 형태의 탄자국은 공중에서 쏘지 않고는 생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주변에는 전일빌딩보다 높은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헬기에 의한 공중 사격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4명 이상의 총상 사망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계엄군은 무장 헬기까지 출격시켜 광주 전역에 위협 사격을 가했습니다. 광주 시내를 축소한 모형을 화면 하단에 전시하고 전일빌딩 헬기 사격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재구성한 멀티 어트랙션 영상쇼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서 어린 아이들이나 저처럼 무지한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특히 애니메이션 속 헬기 사격하는 장면에 맞춰 천장에 달려있는 헬기 모형이 움직이면서 빛을 내는 게 참 신기하고 인상적이었어요. 만섭과 피터는 금남로에 도착하는데요. 그곳은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어요. 거리 곳곳엔 군인들의 총격에 맞아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들과 쓰러진 사람을 붙잡고 통곡하는 사람들로 널브러져 있었죠. 이에 만섭은 충격에 빠지며 금남로에 나란히 선 공수부대원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의 최루탄 살포와 몽둥이질 세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제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그저 눈에 띄는 모든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M16 소총을 난사하고 쓰러진 시민을 구하는 사람들마저 사격하며 심지어 백기를 들고 나오는 사람에게도 총격을 가합니다. 백기를 들었는데도 총격을 가한다는 건 제네바 협약에 의해 명백한 전쟁 범죄 행위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이걸 촬영하던 피터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이 너무나도 참혹한 나머지 카메라를 내려놓고 눈물을 훔치고 맙니다. 실제 위르겐 힌스 패턴은 베트남 전쟁에서 종군 기자도 해본 사람인데요. 그는 기자 생활을 하면서 5.18 광주만큼 참혹하고 끔찍한 광경은 처음 봤으며 영상을 찍다가도 몇 번이나 눈물이 터져나와 촬영을 몇 번이나 중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총격에 맞아 쓰러져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태술은 동료 택시기사들에게 일제히 택시로 바리케이드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 만섭도 이에 동참합니다. 택시를 아내의 유품으로 생각하는 만섭이 택시로 바리케이드를 쳤다는 점에서 얼마큼 커다란 심적 변화를 겪었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온갖 가구와 타이어를 덧붙인 시민군 소속 군용 트럭 한 대가 금남로 뒤쪽에서 바리케이드 쪽으로 전속력으로 달려옵니다. 트럭의 운전사는 병원에서 보았던 막둥이 아들 홍용표였어요. 용표는 타고 온 트럭으로 뚫렸던 빈틈을 막아서 총탄이 들어올 곳을 더 줄입니다.
이에 용기를 얻어 많은 시민들이 이에 합류하고 택시기사들은 만섭의 차를 비롯한 망가지지 않은 택시들을 구급차 삼아 부상자를 호송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공수부대 군인들이 바리케이드의 틈새를 넘어서며 시민들에게 무차별 사격을 가합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옆에서 취재와 구조를 돕던 최 기자가 더 이상 머물면 광주를 벗어나는 게 불가능해질지도 모른다. 어서 광주를 떠나 염치 없지만 대신해서 보도를 부탁한다고 말하고요. 태술도 어서 올라가 저놈들의 거짓말을 싹 다 알리라고 말합니다. 이에 만섭과 피터는 광주를 벗어나기 위해 택시에 오릅니다. 서울에서 광주로 올 적엔 피터가 택시 오른쪽 뒷자리인 상석에 앉아서 왔는데요. 여기에서는 만섭의 옆자리인 조수석에 앉습니다. 만섭과 함께 고난을 헤쳐온 피터의 심경의 변화를 알 수 있죠. 택시가 가는 길에 언론은 정직해야 한다는 취지의 현수막이 보입니다. 만섭의 택시를 놓친 사복군인들은 관용순찰차 4대를 몰고 피터를 뒤쫓아 도로로 향하고 사복조장은 광주 밖으로 빠져나가는 모든 길을 전부 막을 것을 무전으로 알립니다. 한편 태술이 알려준 샛길로 빠져나가기 위해 만섭과 피터는 산에 들어오는데요. 그러나 이 샛길조차 군인들이 검문소와 바리케이트를 치고 막아서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다른 길로 돌아섰는데 두 번째 산길에서도 군인들이 검문소를 쳐놓고 있었죠. 피터를 김포공항까지 데려가야 한다고 굳게 다짐한 만섭은 정면 돌파를 선택합니다. 검문소의 병장이 외국인이라고 봐줄 줄 아냐며 총까지 겨누며 차에서 내리라고 윽박지르는 와중에 검문조장인 박성학 중사는 고압적인 말투이긴 해도 그래도 존댓말로 피터와 만섭에게 하차를 요구하고 택시를 직접 수색합니다. 중사는 트렁크를 들추다가 결국 서울 택시 번호판과 카메라 가방을 발견합니다. 정막이 흐르고 만섭과 힌츠 패턴은 이제 끝났구나 체념하는 얼굴로 다음 말을 기다리는데 박 중사는 트렁크를 조용히 닫습니다. 보내줘. 중사님, 외국인은 일단 잡으라고. 기자도 아니고 서울택시도 아닌데 뭐 어쩌게. 보내라고. 신군부의 명령을 별다른 의문 없이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부하들과 달리 박 중사는 광주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학살의 실체를 알고 소극적으로나마 저항하려던 일부 군인을 상징하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위르겐 힌츠 패터의 2015년 11월 독일에서 남긴 영상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이 영상을 통해 김사복 씨 당신을 만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그리 된다면 난 지금 당장 서울로 단숨에 달려가 당신의 택시를 타고 변화한 대한민국을 둘러보고 싶습니다. 라는 힌츠 패터의 말과 함께 힌츠 패터가 생전에 계속 김사복을 수소문했지만 끝내 그를 찾지 못한 채 2016년 1월에 세상을 떠났다는 자막과 함께 엔딩 크레딧이 올라옵니다. 영화가 개봉된 이후에 아들인 김승필 씨의 제보로 실존 인물 김사복의 일대기가 밝혀졌는데요. 안타깝게도 실제 김사복 기사님은 광주의 참극을 목격한 충격으로 술로 고통을 달래며 살다가 폭음으로 건강을 해쳐 간암을 얻었고 5.18 4년 뒤인 1984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베트남 종군 기자도 했던 힌츠 패터조차 광주 상황을 보고 경악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던 일반인인 김사복 기사에겐 충격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이 대통령이던 시절 군부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더했을 것이고요. 네. 이렇게 영화 택시 운전사 소개해드렸습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모습을 제3자인 서울시민과 외신 기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에 초점을 맞춘 영화라 신파적인 색채가 별로 들어가 있지 않고 고증 면에서도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서 관객들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영화였어요. 평범한 서울 시민이었다가 의도치 않게 광주 참극의 현장에 뛰어든 후 이에 감화되어 광주 시민들과 함께 영웅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택시 운전사 만섭을 연기한 송강호 배우님의 연기가 다시 봐도 참으로 대단해요.
정말 최고의 한국 배우답게 서울의 소시민 연기도 훌륭하고 제3 한강교 노래를 부르다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광주를 향해 유턴하는 장면은 이를 관람하고 있는 제 마음속도 발화점을 넘겨 뜨겁게 끓어오르게 만든 정말 대단한 명연기였어요. 이렇게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감을 사는 뜨거운 연기와 연출로 실제 손익분기점이 450만 명이었던 택시 운전사는 1200만 관객을 모으며 거대한 대중적 성공을 거둔 한국 영화로 자리매김했어요. 이 영화에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고 해외에서의 흥행에도 성공했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있었던 홍콩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서 이 택시 운전사가 화려한 휴가 1987 등의 영화와 함께 재조명을 받았다고도 해요. 2021년에 있었던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외신 기자가 타국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다는 부분이 외국의 민주화 운동가들의 심금을 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영화가 개봉했던 2017년, 지금은 죽은 전두환이 5.18은 극악무도한 빨갱이들이 일으킨 폭동임이 분명한데 택시 운전사가 이를 왜곡하고 있다며 영화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네요. 참으로 추악한 인생을 살다간 괴물이었죠. 이렇게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 택시 운전사를 다뤘고요. 다음에도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에 절대 잊혀지면 안 될 사건인 5.18 민주화 운동을 담은 영화 한 편 더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K드라마 순례자 은지였어요. 고맙습니다.